조선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충청도 어느 고을에 가난한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제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사흘에 한 번 흰 미음죽이라도 먹고 살겠다고 열심히 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형은 남의 땅을 빌려 열심히 농사를 지었고 동생은 장돌뱅이로 전국을 돌아다니며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도 어둑한 시절이라 동생은 장사가 잘 되어 돈을 벌면 고향에 있는 형한테 보내서 땅을 사게 하였지요. 형님 장사가 잘 되어 이번에는 많은 돈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이 돈으로 밭도 조금 사고 양식도 마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장사에 바빠 고향 땅에 가질 못하니 부디 건강하게만 잘 살아주십시오. 그럭저럭 세월이 흘러 형은 혼인을 하여 아들, 딸 낳고 잘 살았고 동생도 이제는 전국을 떠도는 장돌뱅이 생활에 지친 데다 돈도 만족할 만큼 벌었으니 고향으로 돌아가 혼인도 하고 농사를 지으며 정착하고 싶었죠. 그래 그날로 장사를 접고 고향에 돌아가 여생을 평안하게 보내리라고 마음먹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형의 집으로 가 인사를 하는데 웬일인지 형이 동생을 대하는 것이 이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래, 돌아왔느냐? 네 형님, 전국으로 떠돌다 보니 이제는 몸도 지치고 조카들도 보고 싶고 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얼마나 있다가 갈 것이냐? 형님, 저도 이제는 고향에 정착해 살까 합니다. 형님이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사는 모습도 부럽고 저도 등짐장수로 전국을 떠도니 이제는 몸도 지치고 해서 형님처럼 고향에서 농사나 짓고 가정을 이루고 살고 싶습니다. 이놈아, 장돌뱅이로 떠돌아 살던 사람이 농사는 무슨 농사냐? 농사는 그리 쉬운 줄 아느냐? 형은 동생의 생각에 반대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 이후로 동생과 눈도 마주치려 하지 않으니 동생은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요. 그리고 며칠 후 동생은 형을 찾아 마주에 앉았지요. 형님 이제 제 땅을 주셨으면 합니다. 무슨 땅? 이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냐? 제가 그동안 보내드린 돈으로 산 땅이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돈? 이놈이 실성을 했더냐? 형이 딱 잡아떼니 동생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뿐이었죠. 사실 형은 그동안 동생이 보내온 돈으로 논도 사고 밭도 사 부자가 되었지만 모든 재산을 제 이름으로 해놓고는 시치미를 뚝 떼니 이를 어찌한단 말입니까? 화가 난 동생은 그 길로 고을 현감한테 소장을 내었지요. 소장을 받은 현감은 형과 아우를 불러 신문하였더니 땅은 모두 아우가 샀고 형이 땅 문서를 가지고 있다는데 동생이 돈을 보냈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 동생이 돈을 보내주었다고는 하나 증거가 하나도 없고 내 형은 저리 벌쩍 뛰는데 이를 어찌 가린단 말이냐? 고심에 고심을 하던 현감도 어쩔 수 없이 재산은 형의 것이 분명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판결만 그렇게 나면 다행이었죠. 사또, 제 동생 놈이 억울하게도 저를 마치 도둑인 것처럼 무고하였으니 이를 가만히 놔두시면 아니 됩니다. 부디 엄히 다스려 주십시오. 참으로 고약한 형 아니겠습니까? 재산까지 다 빼앗았으면 그만이지 매질까지 하라니. 현감은 형의 말이 옳다며 사령들에게 일러 동생에게 곤장을 치기까지 하였습니다. 형을 무고하였다 하여 곤장까지 맞고 관아에서 쫓겨난 동생은 억울하고 원통하기만 하였습니다. 힘들게 전국 각지를 떠돌아다니며 장사를 해서 번 돈을 하루아침에 다 날렸으니 죽고만 싶은 심정이었지요. 하지만 이제 더는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을에서는 동생이 형을 무고했다는 소문까지 났습니다. 고향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손가락질에 동생은 더는 고향에 있기도 창피해서 다시 등짐을 지고 떠돌아 다니게 되었지요. 그러나 관아에서 호되게 매를 맞은 후유증으로 동생은 예전처럼 활기차게 다닐 수 없었습니다. 거기에 형에게 느낀 배신감과 그 모욕감에 도무지 살아갈 힘이 나질 않았습니다. 어느 날 동생은 힘든 걸음으로 길을 가다 어느 기와집 앞에서 그만 쓰러지고 말았지요. 마침 그 집 주인이 날이 어두워 문단속을 하러 나왔다가 집 앞에 쓰러져 있는 웬 사내를 보고 놀라 흔들어 보니 숨은 붙어 있는데 몸이 지쳐 쓰러진 것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 서둘러 집 안으로 옮겨다 놓고는 의원을 불러다 치료하게 해주었습니다. 보아하니 장사꾼 같은데 기력이 많이 약해진 몸으로 무거운 짐까지 지고 다니니
몸이 못 버티고 쓰러진 것입니다. 탕약을 먹이고 며칠 푹 쉬고 일어나면 괜찮아질 것입니다. 그것 참 다행입니다. 이튿날이 되어서야 동생은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야 정신이 드십니까? 대체 여기가 어디죠? 기억이 안 나시나 봅니다. 어제 저녁에 저희 집 대문 앞에 쓰러져 있으시길래 집 안으로 모셔다 놓은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원이 말하길 탕약을 드시고 며칠 쉬시면 기운을 차릴 수 있을 것이라 하니 며칠 저희 집에서 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동생은 며칠 동안 그 집에서 머무르게 되었지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집의 여주인은 혼인한 지 사흘 만에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여인이 아니겠습니까? 원래가 명망 높은 양반가의 여식이었는데 혼인한 지 사흘 만에 남편을 잃고 나니 시댁에서는 집안에 사람이 잘못 들어 아들을 잃었다 구박하는 통에 쫓겨나다시피 하여 혼자 살고 있던 것이었지요. 누구와도 한마디 말도 못하고 혼자 살던 여인이 모처럼 말할 사람을 만나 말을 트기 시작하더니 동생과 여인은 서럽기만 했던 지난 날들을 이야기하다 그만 정이 들었습니다. 날도 추우니 집안일이나 도와주시고 겨울이나 나시고 떠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여인의 말에 사흘을 머무르려던 동생은 석 달이 지나 겨울이 오도록 그 집에서 머무르게 되었지요. 하루는 누군가 대문을 두드리며 부르지 않겠습니까? 이리 오너라. 대체 니시여? 동생이 문을 열어보니 웬 사내가 서 있는데 도포를 입고 갓을 쓴 모습이 범상치 않아 보였지요. 여기는 내 누이의 집이라. 이렇게 찾아왔는데 그러는 자네는 누구인가? 알고 보니 문을 두드리던 사람은 여인의 친정 오라비였습니다. 동생이 당황하여 아무 소리도 못하고 서 있는데 여인이 달려와 반갑게 인사하였지요. 오라버니, 어인 행차이십니까? 어서 드시지요. 그보다 대체 이 자는 누구이더냐? 당황한 여인이 머뭇거리다 대답하였습니다. 날도 추워져 땔감을 준비해야겠기에 잠시 동안 집안일을 도와달라 드린 자입니다. 안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날이 추워. 내 걱정이 되어 이리 와보았는데 그래 참 잘했구나. 어서 들어가자꾸나. 사실 여인의 오라비는 당황스러워하는 둘의 모습을 보고 짐작은 하였지만 모른 척한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혼인한 지 사흘 만에 과부가 된 여동생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이리 찾아왔겠습니까? 방으로 든 오라비는 여동생에게 말했지요. 그래 집안에 새로 사람을 들였으니 그래도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구나. 아까 그자도 좀 들어오라 하거라. 그렇게 셋은 한 방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여인의 오라비는 동생에게 고향은 어디이고 가족은 어떻게 되는지 꼬치꼬치 캐물었지요. 그러자 동생은 이 집에 들어오게 된 일과 억울하게 형에게 재산을 다 빼앗긴 일까지 모두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야기를 모두 들은 여인의 오라비는 갑자기 자기가 더 열을 내면서 말했지요. 그런 못된 형은 버릇을 고쳐주어야 하네. 내 충청감사를 잘 알고 있으니 감사에게 말하면 반드시 자네의 억울한 사정을 풀어줄 것이네. 동생은 한 번도 자기의 말을 믿어준 사람이 없는데 이리 믿어주고 도와준다 하니 고마워 연신절을 했지요. 걱정 마시게. 내 날이 새는 대로 곧 감사를 만나 이 일을 고하겠네. 말한 대로 여인의 오라비는 날이 새자 충청도 감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충청도 가명에서 사람을 보내 동생을 데리고 갔지요. 가명에 간 동생은 충청도 감사에게 그간의 일을 소상히 아뢰었습니다. 동생의 억울한 사정을 들은 감사가 고심 끝에 말했지요. 네, 아무리 고을의 현감보다 높은 자리에 있기는 하다마는 현감이 한 번 재판을 한 일을 다시금 꺼내 잘못되었다 하기는 어렵구나. 허나 내 사정이 딱하니 한번 내 형을 불러 닥달을 해보겠다. 충청도 감사는 그렇게 말하고 사령들에게 형을 잡아오라고 명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영문도 모르고 잡혀온 형이 동원들의 무릎을 꿇고 있었지요. 그리고 곧 감사가 동원마루에 좌정을 하고는 근엄하게 말했습니다. 이놈, 내 죄를 내가 알겠느냐? 영문도 모르고 아침 대바람부터 끌려온 형은 아무 소리도 못했지요. 내 놈이 강도의 재산을 숨겼다는 투서가 연이어 들어왔다. 어서 이실 찍고 하여라. 이 무슨 소리인가요? 강도의 재산을 숨기다니. 형은 어이가 없다는 듯 대답하였습니다. 소인은 농사나 짓고 재산 관리를 하는 터인데 무엇이 답답해서 강도의 재산을 숨기겠습니까? 필시 사람을 잘 못 본 게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그 많은 재산을 어찌 불렸더냐? 본디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 열심히 농사를 지어 재산을 늘렸습니다. 이런 뻔뻔한 놈을 보겠나? 이놈아 거짓말 마라. 농사를 지어서는 목에 풀칠하기도 어려울 터인즉 강도의 재산을 숨기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많은 재산을 모았겠느냐? 억울하옵니다. 강도의 재산은 절대 아니옵니다. 그저 저는 열심히 농사 짓고 동생이 등짐장수로 번 돈을 보내오면 그것으로 땅을 사서 번 돈이옵니다. 형의 말을 듣자 감사는 껄껄 웃으며 동원 뒷곁에 있던 동생을 오라 했지요. 고개를 들고 똑똑히 봐라. 이 사람이 내 동생이냐? 충청감사 옆에 선 동생을 보자 형은 깜짝 놀랐습니다. 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인지 몰라도 돌아가는 판이 이제는 죽었구나 싶었지요. 내 이놈, 강도의 돈을 가로챈 것보다 형제의 돈을 가로챈 내 놈의 죄가 더 크다. 형제간에는 우애가 두터워야 하거늘 내 놈은 동생이 장돌뱅이로 힘들게 모은 재산으로 호의호식하면서 마침내 동생을 저버리고 그 재산을 가로챘으니 그 죄 죽어 마땅하다. 여봐라 저놈을 형틀에 매고 매우 쳐라. 사령들이 즉각 형을 형틀에 묶고 매질을 하기 시작하니 형은 잘못했다, 살려달라 애걸복걸 하였지요.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동생은 저러다 형이 죽겠다 싶어 감사에게 제발 형을 용서해달라 하지 않겠습니까? 감사는 동생이 그렇게 애원하자 사령들에게 매질을 멈추라 하고 말했습니다. 형마나 나우 없다더니 그래 형보다 나은 동생도 있구나. 동생이 형을 용서한 것 같으니 그만하는 것이 옳겠다. 그리고 감사는 형의 재산을 몰수해서 동생에게 줄 것을 명하고는 형제를 돌려보냈습니다. 동생은 곤장을 맞아 걷지 못하는 형을 업고 돌아오며 말했지요.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니다, 동생아. 다 내 욕심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형과 동생은 지난날 배고프던 시절을 떠올리며 서로에게 잘못했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서로를 용서한 형제는 우애롭게 행복하게 살았고 동생은 지난날 자신을 구해준 여인과 혼이 나요. 아들, 딸 9을 낳아 행복하게 살았다 합니다. 아들, 딸, 자식을 낳아 살다 보면 욕심에 형제애를 저버리고 싶은 때도 있겠지요. 한 부모 밑에 태어나 피를 나눈 형제로 살다 새 가정을 이루고 유지하려니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형제가 있어 그 형제에 의지하려는 마음이 들 때도 있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조카들 그동안 잘 있었느냐? 삼촌이 맛 좋은 떡이며 고기며 가득 준비해뒀으니 함께들 잡구나. 임자도 어서 오시게.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